멈춰! 그 문서는 위조다! 도윤이 책상을 치며 일어선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도윤의 이름이 찍힌 이메일과 CCTV 영상이 재생된다. 숨죽인 주주들이 일제히 숨을 삼킨다. 이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모두 보았을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리며 방 안은 고요 속으로 가라앉는다.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도윤의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회의장의 공기가 무너지는 듯 흔들린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늦겨울의 찬바람이 인천 구월동 재개발 예정 공단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새벽 5시 낡은 파란색 경비 초소에서 이춘자는 두툼한 패딩 점퍼를 여미며 야간 근무를 마쳤습니다. 철문 앞에 서서 공장 건물들을 바라보니 마음 한쪽이 묵직해집니다. 이제 이 공장도 며칠 안 남았네.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담담히 철문을 닫지만 30년 가까이 이곳을 지켜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젊은 시절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머리카락도 까맣고 허리도 곧았는데 어느새 머리는 하얗게 새고 등은 구부러졌습니다. 경비 초소 안에는 오래된 달력과 함께 작은 전기난로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춘자는 난로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합니다. 2월 15일 야간 근무 이상 없음. 간단한 한 줄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밤을 홀로 지켜온 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초소 벽면에는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그리고 최근의 대학교 입학 사진까지. 이춘자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떼어내며 가방에 넣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며 밤낮으로 일해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기록들입니다. 서연이가 이제 회계사가 되면 나도 좀 편해질 수 있을까? 혼잣말을 하며 가방을 매는 이춘자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을 멈출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이춘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재개발로 인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우뚝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딸에 대한 사랑과 깊숙이 묻어둔 과거의 기억일 것입니다. 한편 동인천의 작은 원룸에서 서연은 야간 대학 과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계원리 교재와 함께 계산기, 그리고 빼곡히 적힌 노트들이 놓여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이 어머니를 닮아 있습니다. 낮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와 간단한 회계 업무를 돕고 저녁에는 인하대학교 야간부로 달려가 수업을 듣습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이 대학 생활을 즐길 때 서연은 생계와 학업을 동시에 챙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만 더 버티면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 서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책장을 넘깁니다.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어머니가 더 이상 힘든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야근을 할 때면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기다렸던 시간들. 친구들과 달리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란 어린 시절. 그때부터 서연은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이춘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불을 켜고 공부하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입니다. 서연아, 아직도 안 잤니? 엄마 오셨어요? 과제가 좀 많아서 늦어졌어요. 서연은 어머니를 맞으며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모녀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엄마, 이제 곧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우리도 작은 가게 하나 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이렇게 힘든 일 안 하셔도 되고요. 서연의 밝은 목소리에 이춘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는 게 먼저야. 이춘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거친 손으로 딸의 부드러운 손을 어루만지니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모녀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둘 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춘자는 침대 옆 서랍장을 열어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바라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남자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세월이 지나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때의 약속, 그때의 사랑, 그리고 어쩔 수 없었던 이별까지 모든 것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3월 초에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이춘자는 여느 때처럼 경비초소에서 근무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빗방울이 낡은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쓸쓸하게 들려옵니다. 공장 안은 이미 대부분 비어 있고 몇몇 창고만이 철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 6시쯤 번쩍거리는 검은 세단 한 대가 공장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런 고급 차량이 이 허름한 재개발 지역에 나타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춘자는 경비초소 창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량 번호판에는 서울 땡땡아라는 표시가 선명했고 차체에 묻은 빗물조차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회색 코트를 여민 채 우산을 쓰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의 반듯한 자세,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구두 소리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또각또각 울립니다. 이춘자는 초소문을 조금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옷깃을 적셔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낯선 방문객이 주는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혹시 이춘자 씨 맞으신가요? 남성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존댓말을 쓰는 태도가 공손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놀란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저는 한성그룹 비서실에서 나온 박진우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춘자 씨를 꼭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박진우는 비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한성그룹 회장 비서실장 박진우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춘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함을 받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성그룹이요? 왜 저를?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매우 급하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박진우는 검은색 고급 봉투 하나를 꺼내 이춘자에게 건넸습니다. 봉투의 질감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한기택 회장 친서라는 글자가 붓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이춘자는 봉투를 받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한기택. 그 이름을 보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그 남자. 재벌가의 차남이었지만 현장을 배우기 위해 공장에서 일했던 그 사람. 그리고 자신과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남자의 이름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근무 중이라서. 그리고 이춘자는 거절하려 했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이미 준비된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춘자 씨의 근무는 이미 대체 인력으로 조치했습니다. 공장 관리 사무소와도 협의가 끝났고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오늘 밤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차원이 아니라 무언가 절박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봉투를 꽉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박진우의 마지막 말에 이춘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울 수 없는 그 사람. 미워하려 해도 미워할 수 없었던 첫사랑. 그리고 평생 가슴에 묻어둔 비밀의 주인공. 잠깐만요. 제 딸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겠어요. 이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이거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이춘자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문자 메시지만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다. 먼저 저녁 먹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괜찮아.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출발하시죠. 서울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박진우가 우산을 받쳐들며 차로 안내했습니다. 이춘자는 경비 초소에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을 떠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검은 세단의 뒷좌석에 앉은 이춘자는 낯선 공간에 어색해했습니다.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감촉, 은은한 조명, 그리고 차 안을 가득 채운 고급스러운 향기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차는 비를 뚫고 서울 강남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야경이 점점 멀어지고 경인 고속도로를 지나 화려한 서울의 불빛들이 가까워집니다. 이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랑했던 그 남자, 그리고 혼자 품고 살아온 비밀. 1시간의 침묵 끝에 차는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제복을 입은 도어맨들이 서 있었고, 로비로 들어서자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진우의 안내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이 눌리고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구겨진 작업복 바지,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지나 스위트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진우가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여전히 익숙한 그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춘자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파에는 흰 머리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기택.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주름이 깊게 패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그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리 몸이 많이 쇠약해져 보였고
지팡이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춘자 씨, 오랜만입니다. 한기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이춘자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그를 말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 침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저를 부르신 겁니까? 이춘자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동안 너무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한기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의 눈물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앉으십시오. 할 말이 많습니다. 한기택의 권유로 이춘자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진우는 조용히 물러나 방을 나갔고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기택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춘자 씨, 나는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길어야 석 달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이춘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평생 잊지 못했던 첫사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기택은 서류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춘자와 한기택, 그리고 그 사이에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이, 우리 딸,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한기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춘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연이는 잘 자랐습니다.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멀리서나마 지켜봤습니다. 당신과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한기택은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출생 당시의 병원 기록, 그리고 법적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친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세상에 밝히려고 합니다. 서연이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들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춘자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갑자기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안 됩니다. 서연이는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서연이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딸에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기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재벌 총수로 살아오며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시했던 삶에 대한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제 아들 도윤이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반대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서연이를 정식으로 인지하고 상속자로 등재할 겁니다. 이춘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갑자기 바뀔 삶이 두려웠습니다. 서연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직접 설명하고 싶습니다. 한기택의 부탁에 이춘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저녁에 서연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충격받지 않도록.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기택은 이춘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거친 손이 맞닿은 순간 3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어머니의 부재가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문자 메시지,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 어머니.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을 서성이며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이춘자는 서연을 데리고 다시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손을 떨고 있었고 서연은 그런 어머니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곧 알게 될 거야.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었어. 이춘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했을 때 한기택은 단정한 양복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한기택은 숨이 멎을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딸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앉으렴 서연아. 한기택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낯선 노인이 자신을 아는 듯한 태도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서연아. 나는 한성그룹 회장 한기택이다. 그리고 한기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친아버지란다.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돌아보니 이춘자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자라며 궁금해했던 그 존재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동시에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기택은 조용히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을 꺼내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갓난아기 시절의 사진, 병원 출생 기록, 그리고 최근에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까지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비겁했어. 집안의 반대와 사업 때문에 너와 너의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단다. 한기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재벌 총수의 눈물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서연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명확했고 사진 속 아기는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한성그룹 회장님의 딸이라는 건가요? 그렇다. 그리고 이제 너를 정식으로 내 딸로 인지하려고 한다. 내게 돌아가야 할 모든 것을 돌려주고 싶구나. 바로 그때 스위트룸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성그룹 부회장 한도윤이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비서로부터 아버지의 계획을 전해 듣고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립니까? 한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도윤아, 들어오지 말고 나가거라. 지금은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중이다. 가족이라고요? 저 여자가 누구길래 갑자기 우리 가족이라는 겁니까? 한도윤은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적대적인 시선에 몸이 굳었습니다. 이춘자는 딸을 보호하듯 서연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도윤아, 서연이는 내 누나다. 내 친딸이란 말이야. 한기택의 단호한 목소리에 한도윤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들을 집어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재개발지 경비원의 딸이 갑자기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것도 조작될 수 있는 겁니다. 도윤아, 입 조심해라. 서연이 어머니는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고 서연이는 내 피를 나눈 딸이다. 한기택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편찮으신 걸 이용해서 접근한 것 아닙니까? 재벌가에 들어오려는 사기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서연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고 강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엄마, 가요.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한기택은 급히 서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몸이 약해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아, 제발. 오해하지 마라. 도윤이가 너무 놀라서 그런 거야.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런 세계에 맞지 않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하지만 저희는 그냥 예전처럼 살겠습니다. 서연과 이춘자가 방을 나서려는 순간 한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시는 우리 아버지께 접근하지 마십시오. 만약 다시 나타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호텔을 나선 모녀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서연은 방금 겪은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갑자기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도윤의 적대감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이춘자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엄마가 너를 지키고 싶었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단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 사람들은 우리를 원하지 않는데. 괜찮아.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잖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돼. 하지만 일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기택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입원 중에도 변호사들을 불러 서연을 정식 상속자로 등재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한도윤은 아버지의 고집에 분노했지만 병상의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한성그룹 내부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숨겨진 딸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임원들과 주주들은 술렁였습니다. 한도윤은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사립 탐정을 고용해 서연과 이춘자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출생 기록, 병원 서류, 그리고 이춘자의 과거 행적까지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동시에 회사의 주요 주주들을 하나씩 만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지역 경비원과 그 딸이 갑자기 나타나 회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행각입니다. 주주들은 한도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를 이끌어온 부회장의 말이 더 신뢰가 갔기 때문입니다. 한편 변호사들과 법률 전문가들도 고용하여 유전자 검사의 허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한성그룹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한기택은 병원에서 화상으로 참석했고 서연과 이춘자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처음 보는 거대한 회의실에 압도당했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냉랭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딸 정서연을 한성그룹의 정식 상속자로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한기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도윤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 대형 스크린에 여러 장의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의 출생 기록, 병원 서류,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류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출생 기록에 여러 차례 수정된 흔적이 있고, 당시 병원 관계자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한도윤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춘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저희가 독립적으로 실시한 재검사 결과 회장님과 정서연 씨의 혈연 관계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검사 결과지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처럼 보이는 서류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이춘자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춘자 씨는 과거 여러 남성과 관계가 있었고 정서연 씨가 누구의 딸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증언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조작된 사진들과 허위 진술서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제시되었습니다. 회의실의 임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도윤아, 당장 그만둬.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야. 화상 화면 속 한기택이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나머지 심장이 급격히 나빠져 의료진이 급히 달려들었고 화면은 꺼졌습니다. 회장님께서 편찮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도윤의 선언에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과 이춘자만 멍하니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언론에 제보한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정서연 씨, 한성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이춘자 씨,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 아닙니까? 질문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간신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와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미안하다, 서연아.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모녀는 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그것조차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싸워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감춰온 사랑과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 며칠 동안 서연과 이춘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한성그룹 스캔들을 다뤘고 인터넷에는 악플들이 넘쳐났습니다. 서연은 학교도 나가지 못했고 세무사 사무실에도 사직서를 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이사 가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해요. 서연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리가 도망치면 그 사람들이 이긴 거야. 엄마가 지켜왔던 진실까지 거짓이 되는 거란다. 바로 그때 재개발 공장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공장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고 개인 물품을 가져가라는 통보였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대신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공장은 이미 반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경비 초소도 곧 철거될 예정이라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서연은
작업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30년 가까이 일했던 이곳에서 무언가 남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비 초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과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들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실망한 채 돌아서려던 순간 구석에 있는 오래된 철제 선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녹이 슬어 거의 보이지 않던 선반 뒤쪽으로 무언가 튀어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선반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선반 뒤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녹슨 금고였지만 자물쇠는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작업자들에게 도구를 빌려 금고를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한참을 애쓴 끝에 마침내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갈색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오래된 편지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한기택의 친필 편지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에는 이춘자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 대한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글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더욱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창립 당시의 서류, 한기택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서연의 출생을 증명하는 원본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한도윤이 조작했다고 주장한 바로 그 서류의 원본이 여기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구나.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한기택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공증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작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지막 서류였습니다. 한기택이 이춘자를 위해 남긴 재산 증여 문서와 함께 서연을 정식 상속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서연이 태어난 직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구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기택이 비겁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반대와 싸우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대의 벽이 너무 높았을 뿐이었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는 오래된 사진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기택과 이춘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갓 태어난 서연을 안고 있는 한기택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한기택의 눈빛에는 사랑과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연은 모든 서류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사랑, 아버지가 평생 품어온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는 다짐이 섰습니다.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어머니에게 금고에서 찾은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춘자는 서류들을 보며 오랜 세월의 무게를 떨쳐내는 듯 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한다. 엄마는 내 결정을 따를게. 엄마, 이제는 숨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진심도, 엄마의 희생도, 그리고 나의 존재도 모두 진실이에요. 당당하게 밝힐 거예요.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모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을 향한 용기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찾은 모든 서류를 보여주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서류들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한도윤 부회장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한성그룹 본사에서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한기택은 병상에서 일어나 직접 참석하겠다고 고집했고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 나타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의 모습은 많이 쇠약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회의장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임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대거 참석했고 카메라들이 회의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의 미래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도윤은 단상 앞쪽에 자신 있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주들을 하나씩 설득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서연의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자신이 유일한 후계자임을 확정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한도윤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지난 이사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서연이라는 인물이 회장님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이는 명백한 사기 행각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크린에 다시 한번 조작된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도윤의 말에 동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서연의 모습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와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서연 씨, 여기는 주주총회장입니다. 관계자가 아니면 퇴장하셔야 합니다. 한도윤이 차갑게 말했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한기택 회장님의 친딸 정서연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것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기택은 휠체어에서 서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제시한 서류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진짜 증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도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무슨 조작된 서류를 들고 오신 겁니까? 이번에는 어떤 거짓말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30년 전 한기택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고 공증한 원본 서류입니다. 서연은 봉투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한기택의 친필 유언장이었습니다. 서연이 태어난 직후 작성된 유언장에는 서연을 정식 상속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주주들은 스크린을 주시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출생을 증명하는 원본 병원 기록입니다. 부회장님께서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바로 그 서류의 원본입니다. 출생 기록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서류에는 병원의 공식 도장과 담당 의사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수정이나 조작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어디서 조작한 서류를. 한도윤이 벌떡 일어서며 항의했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부회장님께서 저와 제 어머니를 모함하기 위해 사립탐정과 법률회사에 지시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과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스크린에 한도윤의 이메일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출생 기록을 조작하라는 지시, 거짓 증인을 섭외하라는 내용, 그리고 언론에 왜곡된 정보를 흘리라는 지시까지 모든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한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보안을 철저히 했다고 믿었던 증거들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회장님의 비서실 직원 중 한 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에게 제보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부회장님의 거짓말에 동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주주들은 놀란 표정으로 한도윤을 바라봤고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공장 경비실에서 발견한 한기택 회장님의 친필 편지입니다. 30년 전 제 어머니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한기택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과 함께 태어날 아이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기택은 휠체어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쓴 편지를 다시 보니 당시의 간절함이 되살아났습니다. 도윤아. 한기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한다. 하지만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서연이는 내 딸이고 내 누나야. 주주들은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서연의 상속권이 인정되었고 한도윤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도 의결되었습니다. 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한기택에게 다가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아버지의 딸로 살겠습니다. 주주총회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5월 한성그룹 본사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식으로 한성그룹 이사로 선임되었고 한기택의 곁에서 경영을 배우며 조금씩 회사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강남 본사 회장실에서 한기택은 서연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병세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 덕분에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서연아, 이 서류들을 봐라. 재개발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계획서다. 한기택이 두꺼운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펼쳐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인천 9월동 재개발 지역에 청년 창업센터와 직업훈련소를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서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재벌가의 딸이 되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를 내게 맡기려고 한다. 내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보거라.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연은 기쁨에 차서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한기택은 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놓쳤던 것들을 이제야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한도윤은 부회장직에서 물러나 계열사 한 곳의 대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될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서연에 대한 적개심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기택은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한도윤과 서연 그리고 이춘자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한정식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서 네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도윤은 여전히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서연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두들 고맙다. 이렇게 함께 자리해줘서. 한기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고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으며 아들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강요했다. 한기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춘자는 조용히 냅킨으로 눈물을 닦았고 서연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도윤아, 내게 미안하다. 내가 느낀 배신감과 분노를 이해한다. 하지만 서연이 잘못이 아니야. 모든 것은 아버지인 내 책임이다. 한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서연 씨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한도윤이 서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한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윤 씨도 힘드셨을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서연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누나. 한도윤이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내내 네 사람은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기택과 이춘자는 젊은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고 서연은 어린 시절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기억들을 나눴습니다. 한도윤도 조금씩 마음을 열며 대화에 동참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더 이상 경비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히 쉬세요.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다만 이제는 좀 더 편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구나. 그럼 청년 창업센터에서 일하시는 건 어때요? 젊은 친구들한테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시고. 서연의 제안에 이춘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완전한 휴식보다 의미 있는 일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헤어지기 전 한기택은 서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던 회중시계다. 이제 이것을 내게 물려주고 싶구나. 서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금색 회중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사람을 소중히 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서연은 회중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몇 주 후 인천 구월동에 한성그룹 청년 창업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 날 서연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자라는 청년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춘자는 객석에서 딸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한기택과 한도윤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업센터 건물을 비췄습니다. 철문 너머의 평범한 경비원의 딸이었던 서연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숨지 않고 누구도 버리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꺼내들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